안녕하십니까. 11월 25일 제13주차 현대과학에 의해 자연과학에 의해 동영상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과제 제출 파일 목록을 확인해 보세요. 현대과학에 의해 자연과학에 의해 다른 주에 비해서 제출하지 않은 학생들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 있으면 이제 메일이나 톡으로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벌써 13주 차고 다음 주가 12월 첫 주, 줌 수업이 예정돼 있었죠. 근데 이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시간이 잘 안 날 것 같아서 다음 주까지도 동영상으로 할 예정입니다. 줌을 하지 않고 동영상을 하기로 확정이 되면 제가 이 클래스하고 카톡에 공지를 하겠습니다. 지난주 과제는 화학 반응식의 종류를 쓰고 또 한 문제는 이제 반응식, 분자 반응식, 전체 이온 반응식, 그 다음에 알자 이온 반응식 이런 거를 쓰는 문제였는데 반응식의 종류는 이제 그 관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운 게 침전 반응과 산염기와 산화 환원이기 때문에 그 중에 어떤 거에 해당되는지를 쓰기를 원하는 거였는데 그냥 보통의 일반 화학에서 언급하고 있는 뭐 결합 반응, 분해 반응, 뭐 치환 반응 이렇게 쓴 사람들도 있었어요. 내가 다시 그 메일로 의견을 주기는 했는데 하여튼 그래서 그 네 문제 중에 처음 두 개는 산화 환원 반응이고 세 번째는 산염기 반응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침전 반응이죠. 여러분 과제한 거 한번 볼까요? 어떻게 돼 있나? 12주차 PDF가 편하겠죠? 자, 여기 보면 산화 환원 일어났고 산화 환원 반응이고 산염기 중화 반응이고 그 다음에 침전 반응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D에서는 황산은 산이지만 질산납이 이제 염기가 아니기 때문에 산염기 반응은 아니고 그냥 침전 반응이 가장 적절한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산화 환원 반응이 이제 산화수를 물론 이렇게 따져서 해야 원칙인데 그냥 눈으로 쉽게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반응식 중에 원소가 들어있으면 C라든가 H2라든가 O2 이런 식으로 원소가 들어있으면 이거는 산화 환원 반응이에요. 왜냐하면 원소의 산화수가 0이고 이게 다른 화합물로 변할 때 분명히 0이 아니고 다른 숫자로 바뀔 가능성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발열 반응, 뭐 분해 반응,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원하는 답은 아니에요. 그리고 산염기 중화 반응은 중립 반응이라는 답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용어가 확정된 거기 때문에 중립이라고 하지 말고 중화 반응 이렇게 쓰는 게 좋습니다. 이 전체 이온이나 알자 이온 반응식에서 이제 조금 많이 틀린 경우가 이 아세트산이에요. 아세트산. 아세트산은 물에 녹았을 때 이 산이 물에 녹는데 그 녹은 산 중에 일부가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나눠진다 그랬죠. 이 염이 녹으면 100% 이온화 되는 걸로 치지만 약산이나 약염기가 녹을 때에는 그냥 그 자체로 녹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H 양이온과
나머지 부분에 음연 이렇게 쓰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지금 이 답이 제대로 잘 됐습니다. 이쪽에서도 이제 인산이라는 것이 약한 염기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온화된 걸로 쓰면은 맞지 않다. 이 상태로 쓰는 게 맞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이온화된 걸로 적어서 좀 틀린 답이 나왔습니다. 조금 어려웠을 것 같아요. 이제 강산 강염기의 경우에 알자이온 반응식을 보면 H 플러스 더하기 OH 마이너스가 반응해서 물이 된다. 아주 간단한 반응이지만 약산이 들어있는 경우에는 그렇게 간단한 식으로 요약되지가 않습니다. 잘 했죠. 잘 했는데 여기는 그 이온 전하 첨자가 여기 플러스는 플러스 마이너스 위에 잘 적혀 있는데 이 문제에서는 여기도 잘 적혀 있는데 여기에는 높이가 안 맞네요. 그렇죠? 다 가운데 써 있습니다. 이게 이제 수식을 이용하지 않은 것과 이용한 것의 차이인가요? 다 수식은 이용하지 모르겠네요. PDF라서. 자,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화학 반응식과 관련해서 파워포인트로는 이것이 마지막 화면이죠. 전체 화면으로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해도 잘 보이겠네요. 다음 화면 이렇게 하면 쓰기가 힘들겠죠. 다음 화면이 이제 기체에 대한 법칙에서 1, 2, 3 페이지가 진행이 되는데 이제 기체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하려면 액체와 고체와는 다르게 기체는 쉽게 부피가 줄어들고 늘어나고 압력도 변하고 그렇게 이제 되기 때문에 기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액체와 고체는 그냥 질량만 주면 웬만한 그 정보가 다 들어있는데 기체는 질량을 주더라도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를 않아요. 질량은 몰수와 관련이 있으니까 질량을 몰수라고 하면 그래서 기체의 경우에는 온도와 부피와 압력 세 개가 다 주어져야 된다. 고체 액체는 온도, 압력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부피도 별로 안 중요해요. 그냥 질량만 주면 밀도가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 계산이 되죠. 기체만큼은 온도, 부피, 압력, 몰수 이 네 가지가 주어져야 어떤 그 대상의 정보가 제대로 제공이 된다. 온도는 우리가 섭씨 온도를 쓰고 있고 쉽게 켈빈 온도로 바꿀 수가 있죠. 273.15를 더하면 되니까. 부피는 일반적으로 기체의 경우에 리터를 많이 사용해요. 표준 단위는 세제곱미터가 표준 단위입니다. 몰수는 그냥 알려져 있죠. 몰. 압력의 단위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생소할 겁니다. 압력의 단위는 보통은 우리말로 하면 기압, 영어로는 ATM, 1기압, 2기압 이거 많이 쓰는데 비슷하게 또 밀리미터, 순 요거는 토르라는 단위와 호환이 돼요. 숫자 변화 없이 이런 걸 많이 쓰고 있는데 우리가 혈압을 측정하면 밀리미터 HG로 나와요. 근데 혈압을 재면 125에 85 이렇게 나오는데 그리고 기압은 많이 쓰는 거죠. 기압 많이 쓰고 일기예보에서는 헥토파스칼이라는 압력의 단위가 등장을 하고 이 중에 표준 단위는 파스칼이에요. 접두사 헥토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 보통 그냥 파스칼 접두사 없이 파스칼이 표준 단위다. 그래서 이 나머지는 별로 어렵지 않은데 압력에 대해서 여러분이 조금 이제 생소하기 때문에 압력이란 뭐냐, 단위가 뭐가 있느냐, 서로 어떤 그 크기 관계가 있는지, 단위를 바꿀 때 필요한 관계식 이런 것들을 알면 좋습니다.
우리 그 다운받은 책을 보면, 여기 보면 이제 압력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싶은데, 자, 일반적으로 해서 나와 있죠. 압력이라는 것은 주어진 넓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로 정의된다. 그래서 넓이분의 힘, 요거 우리는 압력이라 그래요. 넓이분의 힘을 압력이라고 한다. 파워포인트에도 물론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넓이는 단위가 제곱미터가 표준 단위예요. 힘의 단위는 뉴턴이라는 표준 단위가 있어요. 뉴턴은 이제 힘이라는 거는 질량에다가 가속도를 곱해서 얻어지기 때문에 질량이 킬로그램이고 가속도가 미터 퍼 세크 제곱이죠. 그래서 힘이라는 단위는 뉴턴인데 뉴턴은 어떤 걸 줄여서 쓴 거냐?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을 줄여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압력의 단위는 제곱미터분의 뉴턴 또는 제곱미터분의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 미터 하나가 약분이 되겠죠. 그래서 압력의 단위는 뉴턴을 이용하면 뉴턴 퍼 미터 제곱이고 뉴턴을 이용하지 않고 그냥 풀어서 쓴 표준 단위로만 표시하면 어떻게 되나요? 킬로그램 그리고 곧바로 퍼 미터 세크 제곱 이렇게 돼요. 그렇다 하는 거. 여기 보면은 뭐 일기압이 어느 정도냐 하는 것들에 대한 비율을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코끼리의 그 발이 땅에 미치는 압력, 스케이트 선수가 스케이팅을 할 때 그 날이 얼음에 미치는 압력 이런 거 비교해서 설명을 했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관심이 있으면. 자, 여기 보니까 압력의 단위들이 쭉 표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파스칼 하는 것이 1파스칼 그러면 1뉴턴 퍼 미터 제곱이다. 표준 단위로 이렇게 된다 그랬죠. 이것이 이제 IUPAC이라고 하는 그 국제기관에서 권장하는 표준 단위다. 그리고 나머지들은 그때그때 우리가 필요한 단위로 표시할 수 있으면 되는데 이 표를 참고해서 여러분이 풀면은 돼요. 보니까 기압이란 단위가 여기 있습니다. 기압. 표준 단위로 표시하면 1013225 파스칼이고 일기압은 또 토르나 밀리미터 Hg로 하면 760 토르, 760 밀리미터 Hg예요. 그리고는 이 카카오톡을 끄질 않았네요. 개인정보가 막 올라오겠네요. 잘못하면. 자, 그 다음에 보면 PSI는 이제 유럽이나 미국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위니까 이것도 꼭 알아둬야 되겠죠. 파운드 퍼 스퀘어 인치. 그래서 1제곱인치에 1파운드가 누르고 있을 때의 압력이에요. 그래서 기압을 물론 PSI로 바꿀 줄 알아야 되고 PSI를 기압으로 바꿀 줄 알아야 됩니다.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그런 변환 문제에 해당이 돼요. 그 바라고 하는 거는 뭐 기상 관련해서 우리가 일기예보 할 때는 압력을 바로 나타내요. 예전부터 나타냈는데 근데 요즘에는 표준 단위를 사용하기를 권장하니까 이제 파스칼로 나타내죠. 그래서 예전 사용하던 바 때문에 그냥 파스칼보다는 헥토 파스칼로 나타내고 있어요. 인치 머큐리는 뭐 당연히 센티미터나 밀리미터를 인치로 쓴 것에
불과한데 우리나라에선 잘 안 쓰겠죠. 등등. 밀리미터 HG는 토르와 동격이다 하는 거. 시간 관계상 그 단위 계산하는 문제는 풀어보지 않겠습니다. 오늘 해야 될 것이 있으니까 예제 단위 변환 문제가 이렇게 등장을 해요. 유체가 기둥에 담겨 있을 때 그 유체의 바닥에 미치는 압력이 어떻게 표시되느냐, 여기에 있는 것처럼 요게 이제 공식이에요. H는 높이, 는 중력 가속도, 는 밀도, G는 중력 가속도예요. 어떤 유체가 원기둥에 채워져 있을 때 그 유체의 바닥면에 미치는 압력의 크기는 높이, 밀도, 중력 가속도다. 그래서 여기 보면 똑같은 1기압에서 왼쪽에는 수은 기둥이 압력을 나타내는 거, 오른쪽은 물 기둥이 압력을 나타내는 그림이 실려져 있어요. 똑같은 1기압이에요. 그러면 왼쪽은 이제 방금 우리가 밀도, 높이, 밀도, 중력 가속도 그랬으니까 수은의 경우에는 높이를 우리가 H1 하면 밀도는 13.6 그램 퍼 세제곱 센티미터. 그 다음에 중력 가속도는 뭐 9.8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물의 경우는 똑같은 1기압이니까 높이를 H2라고 하면 물은 1.0 그램 퍼 세제곱 센티미터 곱하기 중력 가속도는 9.8. 이렇게 같은 형식의 공식을 나란히 병렬로 등식으로 만들었을 때에는 단위만 양쪽이 똑같으면 돼요. 원래 밀도의 표준 단위는 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지만 양쪽에 똑같은 걸 사용할 때는 그램 퍼 세제곱미터를 써도 된다. 그러면 1기압일 때 수은 기둥의 높이가 0.76m였어요. 76cm. 그러면 양쪽에 G는 약분이 되고 이거 곱하기 13.6 해보면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10m가 됩니다. 10m. 그래서 H2는 계산해보면 10m다. 사람이 이제 빨대로 음료수를 들이마시는데 빨대가 길어서 10m 정도 되면은 아무리 강력하게 빨아들여도 그 음료수가 올라오지를 못해요. 1기압 상태에서 가장 그 진공으로 빨아들일 수 있는 높이가 10m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자, 이건 따로 뭐 적질 않고 했으니까 이렇게 넘어가고요.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기체에 대한 법칙이거든요. 그래서 쓸데없는 압력계 같은 건 좀 통과를 하고, 첫 번째 나오는 법칙은 다른 책에는 잘 소개되어 있지 않은데 아몬톤스 법칙이다 해서 압력과 온도와의 관계다. 지금 이제 이 단원이 압력, 온도, 부피, 몰수 사이의 관계예요. 어떤 관계들을 다뤘냐에 따라서 사람 이름이 이제 다르게 되는데 이 책에선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아몬톤스 로우. 그래서 압력과 온도 사이의 관계다. 실험은 이렇게 돼 있어요. 기체를 플라스크에 이렇게 담아놓고 밀폐한 다음에 압력계를 설치한 거죠. 이 핫플레이트를 껐을 때 실온에서 이제 압력이 낮은 상태인데 좀 중간 정도로 따뜻하게 한 80도, 90도, 100도 이렇게 해놓으니까 압력이 조금 높아졌어요. 바늘이 가운데까지 갔죠. 이 핫플레이트를 더 높여서 압력을 굉장히 온도를 굉장히 높게 했더니 압력이 더 높아져서 오른쪽으로 갔다. 일반적으로 온도가 올라가면 압력이 높아진다 하는 거죠. 이걸 이제 정확하게
수치로 측정을 해서 그래프에다가 그려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 온도에서 압력을 쟀다. 실험은 물론 이 섭씨 온도에서 압력을 잰 건데, 그러면은 그래프가 이 정도쯤 나와요. 여기 Y축이 여기쯤 이렇게 있겠죠. 섭씨 온도인 상태로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면 273도가 섭씨 온도니까 여기가 원점이 되는 이런 그래프가 되는데, 이거를 절대 온도로 가로축을 바꿔서 표시를 하면 Y축이 이쪽에 이렇게 이동을 해 있고, X축은 뭐 그대로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그 숫자들이 여기 이렇게 놓이게 돼 있다. 그래서 낮은 온도에서 실험을 하진 않았지만 직선에 놓이는 점들이 있고, 이 직선을 연장해 보면 원점을 지나는 직선에 놓여 있다. 어떤 데이터가 가로, 세로, 좌표계에서 원점을 지나는 직선인 경우에 우리는 정비례한다 그래요. 직접 비례한다, 정비례한다. 이렇게. 아몬톤스 법칙이라는 거는 기체의 압력은 절대 온도에 정비례한다. 온도에 정비례한다 그러면 애매합니다. 섭씨 온도에는 정비례하지 않아요. 섭씨 온도로 나타내면 이렇게 Y축의 절편이 0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이렇게 써야 됩니다. 뭐 여기서는 뭐 그렇게 절대라는 말을 강조하진 않았지만 충분히 강조해도 될 만한 사항이에요. 이 책에서는 이제 비례하는 관계를 표현하는 방법이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잘 보시면 앞으로 계속 이런 관계를 써 먹을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나 잘 보세요. 압력이 온도에 비례한다. 이렇게 이 리본 모양을 옆으로 눕힌 게 비례한다는 뜻이에요. P와 T가 서로 비례한다. 이 말은 바꿔 써도 되는 거죠. 이렇게 X, Y축이 바뀌어도 원점 지나는 직선이니까. 그리고 이 비례한다의 비례라는 표시를 등호로 바꾸면 적당히 상수를 아무 쪽에나 곱하면 돼요. 여기 지금 요거를 그냥 식으로 바꾼 것에 불과하니까. 비례한다는 거는 상수를 도입해서 등호로 바꿀 수 있다. 그 다음에 상수만 놔두면 나머지 변수들이 지금은 P분의 T가 되겠죠. 또는 어떤 상수에 대해서 T분의 P도 됩니다. 상수를 뭐 역수로 해도 상관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표시할 수가 있다. 그 부분이 이 표시예요. 그 다음에 온도와 압력이 바뀌더라도 항상 일정하니까 처음 상태를 1, 나중 상태를 2, 조건 1에 대해서 P1, P2, 조건 2에 대해서 나중 상태를 P2, T2, 앞에 잘못 얘기했네요. P1, T1, P2, T2라고 하면 T1분의 P1이나 T2분의 P2나 다 일정한 상수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등식으로 만들 수가 있다. 1이라는 조건과 2라는 조건에 대해서 서로 바뀌더라도 B의 값은 일정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몬톤스의 법칙이라는 거는 여기다 한번 다시 정리를 하면 잘 쓰진 않지만 이렇게 책에 써 있습니다. T가 거꾸로 했나요? P가 T에 비례한다. 요 말은 곧바로 P는
k t다. 이렇게 쓸 수 있고, 요거는 다시 t분의 p는 일정하다. 아예 그냥 책에 있는 것처럼 k. 그 다음에 t1분의 p1은 t2분의 p2다 하는 겁니다. 이건 책에 잘 안 나오니까 이 정도만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우리 교재를 쭉 가다 보면 보일의 법칙이라고 있어요. 요거는 부피가 압력의 역수에 비례한다. 결국 압력에 반비례한다. 이런 뜻이에요. 요거는 이제 어떻게 씁니까? V는 K 곱하기 P분의 1이죠. P분의 K. K만 놔두면, 이제 요 세 번째처럼 K만 놔두면 PV는 K. 또는 처음 상태를 첨자 1, 나중 상태를 첨자 2로 표시하면 P1, V1은 P2, V2다. 이렇게 돼요. 미리 다 정리해 놓고 교과서로 넘어가죠. 그 다음에 샤를의 법칙. 샤를의 법칙은 기체의 부피가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요 아몬턴스가 압력이 절대 온도에 비례하는 거였으면 샤를의 법칙은 부피가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같은 방식으로 상수를 도입하면 등식으로 넣을 수 있고, 상수만 놔두면 t분의 v가 일정하다. 그래서 t1분의 v1이 t2분의 v2다. 이렇게 나와요. 이제 마지막으로 아보가드로라는 사람이 이제 제안한 법칙은 기체의 부피가 몰수에 비례한다 하는 거고, 등식으로 정리하면 kn, k만 놔두면 n분의 v는 k. 그래서 n1분의 v1은 n2분의 v2다. 계산 문제에서는 이제 이 마지막 식이 깔끔하고 계산하기도 편합니다. 근데 우리가 실험할 때 이제 기체의 양을 이제 막 집어넣었다 뺐다 하는 일은 별로 없어요. 일반적으로 밀폐된 상태에서 실험을 하기 때문에 얘는 잘 사용하지 않고 주로 요 두 가지를 많이 써요. 아몬턴스 법칙은 다른 책에는 그렇게 소개가 잘 안 되어 있습니다. 주로 이 세 개가 이제 항상 이제 등장하는 건데, 셋 중에 아보가드로 법칙은 잘 안 나온다. 이 아보가드로 법칙을 이제 말로 하면 기체의 부피가 기체의 몰수에 비례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요 말이 이제 그런 뜻인데, 사실은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 이렇게 되는 건데, 당연히 개수가 많아지면 부피도 많아지겠죠. 비례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서 이게 무슨 법칙으로서의 가치가 있을까? 이 당시에 꽤 이제 그 놀라운 그 발견인데, 그래서 요걸 좀 보충 설명을 하면 이 의미, 그 아보가드로의 법칙으로서의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요 식에서 비례상수에 대한 언급이 아보가드로 법칙의 핵심이에요. 모든 기체에 대해 같은
뭐라고 하나요? 비례상수는 같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보가드로가 실험할 당시에 0도씨 1기압에서 모든 기체들을 이제 비례상수가 같다고 했으니까 1몰로 정해 놓으면 부피는 22.4리터다. 실험의 오차를 약간 이제 무시하면 모든 기체는 0도씨 1기압에서 1몰의 부피는 22.4리터다 하는 거를 아보가드로가 실험으로 밝혀냈습니다. 특별히 0도씨 1기압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이 온도와 압력을 표준 온도 압력이라 그래요. STP. 뭐 특별히 번역할 건 없는데 스탠다드니까 표준 온도와 압력이다. 이거는 0도씨 1기압이다. 그래서 이런 그 기체에 대한 어떤 그 문제를 낼 때 특별히 온도와 압력을 따로 숫자로 주지 않고 STP에서 라고 말하면 0도씨 1기압이구나 이렇게 알아두면 됩니다. 책을 한번 볼까요? 잠깐. 아몬톤스 법칙이 있고 샤를의 법칙이 먼저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똑같은 방식으로 요 부분에 V가 T에 비례하고 쭉 썼습니다. 이 T는 반드시 절대 온도로 표시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보일의 법칙으로 가면 여기 이제 실험 방법, 실험이 나와 있고 똑같은 방식으로 P가 V분의 1에 비례한다. 또는 V가 P분의 1에 비례한다. 이런 식으로 바꿔서 얘기할 수도 있겠죠. 네 가지 표현은 항상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동일하게. 그리고 이제 아보가드로 법칙이 등장을 해서 똑같죠? V가 N에 비례하고 K 도입해서 등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N1분의 V1은 N2분의 V2다. 이런 걸 이제 알았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V가 지금 영향을 받는 게 밑에 세 개를 보면 P분의 1, T, N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데 각각 이런 그 실험을 할 때에는 다른 요인들은 당연히 고정하고 실험을 해야 되겠죠. 만약에 N에 대한 변화를 볼 때는 T와 P는 일정하게 했다. 당연히 그렇게 됐다는 가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V가 P, T, N이 동시에 변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럴 때에는 옆에 있는 그 변수들을 나란히 곱하면 돼요. 그래서 이 V가 T, P, N이 동시에 변하면 P는 분모에 있었고 T와 N은 분자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V는 P분의 TN에 비례한다. 이걸 등식으로 나타내려면 비례상수를 쓰면 되겠죠? P분의 TN에 상수 K를 이렇게 쓰면 돼요. 근데 이 책에서는 이 K라고 쓰지를 않고 왜 그런지는 잘 확인을 안 해봤지만 R이라는 대문자를 쓰고 등식으로 만들고 이 R을 기체 상수라 그래요. 그러면 이 등식이 이제 이상기체 법칙이라고 하는 유명한 방정식인데 이거를 분수가 귀찮으니까 좀 돌려서 PV는 nRT다 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이상기체의 방정식,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또는 이상기체의 법칙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이제 책에 소개된 거를 이제 보면
자, 이상기체의 법칙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보면 PV는 nRT라고 하는 거다. R에 대한 설명이 잠깐 있고, 여기 보면 어디에 있냐면 다음 페이지. 여기 보면 표준 조건이다. 온도와 압력의 표준 조건이다. 해서 STP라고 약자로 쓴다. 그런 거죠. 273.15K 영도, 일기압은 101.325 파스칼 또는 101.325 킬로파스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때 모든 기체들은 1몰을 부피를 재면 22.4리터예요. 22.4리터. 그래서 표준 몰 부피다. 표준 상태에서의 1몰의 부피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1몰의 이상기체는 22.4리터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이상기체 법칙이 PV는 nRT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R 값만 이제 실험에 의해서 알고 있으면 항상 이 방정식에다가 PVNT를 대입해서 세 개를 알면 나머지 하나를 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때 R은 정리해보면 NT분의 PV죠. 그런데 이 조건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이걸 그대로 대입을 하는 거예요. 1몰 273K 1기압 22.4리터. 그래서 계산을 하면 책에 있습니다. 0.08206 단위는 뭐 쭉 리터 기압 per mol K. 이 숫자도 중요하지만 단위도 중요해요. 단위랑 같이 외워야 돼요. 여러분은 뭐 책 보고 이제 문제 과제를 하니까 안 외우더라도 단위를 꼭 같이 써줘야 된다. 이 단위들이 분자가 표준 단위가 아닙니다. 분모는 표준 단위고, 만약에 분자를 표준 단위로 바꾸면 우리가 이제 리터가 뭘로 바뀌어야 되냐면 세제곱미터로 바뀌어야 되고, 기압도 파스칼로 바뀌어야 돼요. 기압이 세제곱미터로 갈 때는 1000분의 1을 곱하고, 압력 리터를 세제곱미터로 할 때는 곱하기 1000분의 1, 기압을 파스칼로 바꿀 때는 곱하기 101.325. 그래서 하나는 나누고 하나 곱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101 정도를 곱하게 돼요. 101. 그럼 8.314. 표준 단위로 하면 줄 per mol K예요. 물론 이제 앞에 리터가 미터 세제곱이고 기압이 파스칼이고 몰 K겠죠. 이게 표준 단위이긴 하지만 이 분자 쪽에 얘가 해보면 줄하고 같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체 상수는 두 가지 버전이 많이 쓰여요. 하나는 0.082 리터 기압 per mol K, 하나는 8.314 줄 per mol K. 그래서 이상기체 법칙에서는 0.082 이 값이 이제 일반적으로 쓰이고, 그 다음에 기체 분자 운동론이나 열역학으로 가게 되면 요 값이 쓰입니다. 열역학 단원. 표준 단위가 필요할 때는 8.314를 쓰고, 이번 시간에 배우는 이상기체 법칙에서는 0.082 리터기압 per mol K다. 아까 말한 대로 몰수가 바뀌는 일은 별로 없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보면 PV는 nRT를
잠깐 살펴보면 색깔이 또 PV는 nRT 몰수가 바뀌는 일은 별로 없다고 하니까 nR을 놔두고 이항을 하면 nR이라는 것은 T분의 PV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일정하다. 그러면 1 상태와 2 상태를 가정하면 T1분의 P1 V1은 T2분의 P2 V2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요것을 이제 보일의 법칙과 샤를의 법칙을 합쳐놨다. 그래서 보일 샤를의 법칙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책에는 그것을 연습하는 문제가 위에서 금방 지나갔거든요. 요 문제죠, 요 문제. 예, 수업 시간에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 빠듯하네요. 그래서 스킨 스쿠버가 이제 그 산소 탱크 공기를 13.2리터 되는 이 통에 153기압의 압력으로 공기를 채웠다. 그때 공기의 압력이 온도가 27도다. 그러면 실제로 얘네들이 이제 물속에서 마시는 걸로 따지면 몇 리터냐? 마실 때에는 이제 1기압 근처이고 체온이 37도 근처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풀이를 보면 온도는 37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압은 이제 물속으로 들어갔으니까 기압이 조금 높아져서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나요? 3.13 기압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 20m쯤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처음 상태는 아까 주어진 13.2리터에 27도에 153기압. 나중 상태는 37도에 3.13기압의 부피는 모르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온도는 꼭 절대 온도로 해야 된다 하는 거고, 나머지는 이제 단위를 양쪽에 맞게만 설정하면 돼요. 했더니 667리터다 하는 거죠. 요런 내용이 이제 있고, 여기는 이제 과제 없는 내용이니까 넘어가고요. 이 보면 마지막으로 밀도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밀도에 대한 언급. PV는 nRT인데 이건 이제 노트에서 적는 게 더 나을 것 같으네요. PV는 nRT인데 이 n이라는 게 몰수가 몰 질량분의 질량이에요. 자, 요거는 질량. 요거는 몰 질량. 예를 들어서 물 그러면 18.0 g/mol. 그러니까 물이 만약에 180g이 있다. 그러면은 10몰이라는 거죠. 1몰이 18g이니까. 그래서 180g을 몰질량으로 나누면 이것이 곧 몰수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몰질량분의 질량한 거는 몰수가 된다. 그래서 얘를 곧바로 n 자리에다가 집어넣으면 몰질량분의 질량 RT 이렇게 돼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 PV는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V분의 M은 하고 정리를 하면 V분의 M은 정리하면 RT분의 PM이다. RT분의 PM. V분의 M이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이건 이제 밀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 앞에서 배운
그 적용한 밀도는 그램 퍼 세제곱 센티미터인데 여기서는 그램 퍼 리터 단위로 밀도예요. 이렇게. 그래서 밀도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은 RT분의 PM을 이용하면 돼요. 굳이 질량과 부피를 측정할 필요가 없이 RT분의 PM으로 구하면 실험에 의해서 하나도 측정하지 않아도 된다. 온도와 압력 지정해주면 분자량, 몰 질량만 알면 된다 하는 겁니다. 이 식에서 또는 이 식에서 몰 질량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P분의 DRT가 돼요. D가 V분의 M이니까 PV분의 MRT 이런 식도 되겠죠. 그래서 어떤 그 미지의 시료의 분자량, 몰 질량을 알고 싶으면 요 식을 또 이용하면 돼요. 자, 그런 내용들이 등장을 하고 워낙 공식을 소개할 게 많아서 얘기하다 보니까 예제를 풀 시간이 없었는데 자, 여기 보니까 밀도는 RT분의 PM 이렇게 나와 있고 또 모질량은 PV분의 MRT 노트에 적은 거랑 똑같죠. 이렇게 해서 모질량을 구해서 그 분자식 구하는 예제가 하나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여기까지 원래 하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거기까지 할 시간은 없네요. 여기까지 하고 자 오늘 과제는요 이 P분의 nRT 하고 그 다음에 밀도 D는 아까 나온 거 있죠 RT분의 PM 요거 이용하는 문제 두 개를 여러분에게 과제로 주겠습니다. 연습 문제로 가야 되니까 화면으로 보여주고 끝내는 게 나을 테니까 32번 어, 32번 들어있죠. 에어백에 부피가 나와 있고 온도가 나와 있고 질소 기체에 질량이 이렇게 들어있다. 그러면은 압력은 킬로파스칼로 얼마냐? PV는 nRT에 집어넣으면 돼요. 그래서 몰수는 몰질량분의 질량이다. 원자량 찾아서 하면 되고요. 32번 하고 그 다음에는 48번입니다. 48번. 금방 그 밀도 계산하는 공식을 알려줬죠. 뭐 일산화 이질소라고 하는 거 웃음 기체라고 하는 거에 밀도는 325K 113 킬로파스칼에서 얼마냐? 이때 밀도는 그램 퍼 리터예요. 그래서 오늘 과제는 9-32와 9-48 9-32와 9-48 다 P분의 nRT와 연관이 있는 거고 그냥 단순하게 공식에 대입하는 거기 때문에 단위들만 여러분이 신경 써서 맞게 대입하면 충분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